4부 13번째 글입니다. 13. 마리우스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다. 1. 풀림의 거리에서 생더니 구역으로. 황혼 속에서 샹브르리 거리의 바리케이트에 마리우스를 불렀었던 그 목소리는 그에게 운명의 목소리 같은 인상을 주었었다. 그는 죽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다. 그는 무덤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하나의 손이 그에게 그 문의 열쇠를 내밀고 있었던 것이다. 절망 앞에 암흑 속에서 열리는 그 음산한 문은 마음을 끈다. 마리우스는 그렇게도 여러 번 자기를 통과시켜 주었던 살문을 제치고 정원에서 나와 말했다. 가자. 고통으로 얼이 빠지고 머릿속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확고부동한 것을 느끼지 않고 청춘과 연애에 도취되어 그 2달을 지낸 후 이제는 운명에서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동시에 절망의 온갖 몽상들에 짓눌린 그는 더 이상 어서 끝장을 내자 하는 단 하나의 욕망밖에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 자베르한테서 받은 2자루의 권총을 휴대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무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언뜻 본 것 같았던 젊은이는 그의 눈에서 거리 속으로 사라져 버렸었다. 마리우스는 풀림의 거리에서 가로수길로 나와 에스플라나드와 앵발리드 다리를 건너고 샹젤리제와 루이 14세 광장을 지나 리볼리 거리에 도착했다. 거기서는 상점들이 열려 있고 아케이드 아래 가스등이 켜져 있고 여자들이 가게들에서 물건을 사고 있고 레페르 다방에서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고 영국 제과점에서는 작은 과자들을 먹고 있었다. 다만 몇 대의 역마차들이 호텔 프랭스와 호텔 뮤에리스에서 전속력으로 출발하고 있었다. 마리우스는 들로름 건널목을 지나 생토노레 거리에 들어갔다. 여기서는 가게들은 닫혀 있고 상인들은 빼꼼히 열린 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행인들이 오가고 가로등이 켜져 있고 2층 이상의 창은 모두 평소대로 환히 밝혀져 있었다. 팔레 루아얄 광장에는 기병이 있었다. 마리우스는 생토노레 거리를 따라갔다. 팔레 루아얄 광장에서 멀어짐에 따라 불이 밝혀져 있는 창들은 줄어들고 점포들은 완전히 닫혀 있고 문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거리는 차츰 어두워지고 그와 동시에 군중은 불어나고 있었다. 왜냐하면 행인들은 이제 군중이었으니까. 그 군중 속에서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은하고 깊은 웅성거림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아르브르세크의 분수 쪽으로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흐르는 물속의 돌들처럼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일종의 움직이지 않는 검은 집단이었다. 블루베르 거리의 어귀에서 군중은 더 이상 걸어가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밀집한 사람들의 육중하고 튼튼하고 촘촘하고 거의 침투할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였다. 거기에는 이제 검은 예복도 둥근 모자도 거의 없었다. 작업복, 노동복, 차양 달린 모자, 흙투성이의 더벅머리들 뿐 그 군중은 밤안개 속에 희미하게 물결치고 있었다. 그 속삭임 속에는 떨리는 쉬인 말소리가 있었다. 한 사람도 걷는 이는 없었으나 진흙 속에서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이 빽빽한 군중 너머로 루울 거리와 플루베르 거리, 생토노레 거리의 연장선상에서 촛불이 켜져 있는 유리창은 더 이상 단 하나도 없었다. 그 거리들에는 가로등의 열이 저쪽 깊숙이까지 쓸쓸하게 계속되어 있었으나 그 수가 줄어가고 있었다. 당시의 가로등들은 줄에 매달린 커다란 붉은 별들과 비슷하였고 큰 거미 같은 모양의 그림자를 포도에 던지고 있었다. 그 거리들에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거기엔 한 총들과 동원된 군인들, 야영하는 군대들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어떤 구경꾼도 그 한계선을 넘어가지는 못했다. 거기서 왕래는 끊겨 있었다. 거기서 군중은 끝나고 군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마리우스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의 의지력을 가지고 좋도록 하고 있었다. 누가 그를 불렀으니까 그는 가야만 했다. 그는 이럭저럭해서 군중을 지나고 군대들의 야영지를 지나고 순찰대들을 피하고 보초들을 피했다. 그는 길을 돌아서 베티지 거리에 이르고 시장 쪽으로 향했다. 부르돈의 거리의 모퉁이에는 더 이상 가로등들도 켜져 있지 않았다. 그는 군중의 지대를 넘은 뒤에 군대들의 경계를 지나고 무엇인가 무시무시한 것 속에 와 있었다. 더 이상 행인 하나 없고 병사 하나 없고 불빛 하나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오직 정막, 정적, 암야뿐. 무언지 알 수 없는 싸늘함이 사로잡고 있었다. 하나의 거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의 지하실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는 계속 전진했다. 그는 몇 걸음 갔다.
누군가 그의 옆을 다림질 쳐서 지나갔다. 남자였던가 여자였던가 여러 사람이었던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것은 지나갔었고 사라져 버려졌다. 굽이굽이 길을 돌아서 그는 한 골목길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포트리 거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 골목길 한복판쯤에서 그는 하나의 장애물에 부딪혔다. 그는 손을 뻗쳤다. 그것은 뒤집힌 짐수레였다. 그의 발 아래에 물 웅덩이들이 있고 습지들이 있고 보석들이 군데군데 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거기에는 쌓다가 버려둔 바리케이트 하나가 있었다. 그는 보석들을 넘어 바리케이트 저쪽으로 갔다. 그는 푯돌 옆을 바짝 걸어서 집들의 벽을 바라보고 나아갔다. 바리케이트에서 조금 저쪽으로 무엇인지 하얀 것이 그의 앞에 언뜻 보이는 것 같았다. 다가감에 따라 그 형태가 뚜렷해졌다. 그것은 두 마리의 흰 말이었다. 오전에 보시에가 풀어놓은 합성마차의 말이었는데 하루 종일 이거리 저거리를 무턱대고 헤매다가 마침내 여기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고 서서 마치 인간이 하늘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인간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짐승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참고 있었던 것이다. 마리우스는 그 말들을 뒤에 두고 갔다. 그가 콩트라 소시알 거리같이 보이는 한 거리에 접근했을 때 한 방의 총알이 어디에서인지 난데없이 어둠 속을 뚫고 날아와 바로 그의 옆을 휙 지나 그의 머리 위에서 이발소에 걸려있는 구리시의 면도 접시를 꿰뚫었다. 1846년에 콩트라 소시알 거리에서 시장의 기둥들 구석에 이 구멍 뚫린 면도 접시가 아직 보였다. 이 총격은 아직 사람이 있다는 표시였다. 이때부터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만나지 않았다. 그 모든 도정은 컴컴한 계단을 내려가는 것과 비슷했다. 그러나 마리우스는 그래도 역시 전진했다. 2. 올빼미가 내려다본 파리. 어떤 인간이 이때 박쥐나 부흥이의 날개를 가지고 파리 상공을 떠돌았다면 눈 아래에 음산한 광경이 보였으리라. 시장의 이 모든 오래된 지대는 도시 내의 한 도시 같고 거기를 생드니 거리와 생마르텐 거리가 관통하고 있고 수많은 골목길이 얼기절기 뒤얽혀 있는데 그것을 반도들은 요새와 강면부로 삼고 있어서 파리의 중심에 팬 거대한 검은 구멍처럼 보였을 것이다. 거기서 눈길은 하나의 10년 속에 빠져들어갔다. 가로등들은 부서졌고 창들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불빛도 어떤 생명도 어떤 소음도 어떤 움직임도 거쳐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폭동의 조직이 도처에서 감시하고 있었고 질서를 다시 말해서 밤을 유지하고 있었다. 광막한 어둠 속에 소수의 인원을 잠기게 하고 그 어둠이 합류하는 가능성에 의해서 전투원의 수를 많아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반란에 필요한 전술이다. 해가 지자 촛불이 켜져 있던 창은 모두 총탄을 받았었다. 불빛은 꺼져 있었고 때로는 주민이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무엇 하나 까딱도 하지 않았다.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집에는 두려움과 슬픔, 망연자실 뿐이고 거리들에는 일종의 신성한 공포뿐이었다. 거기에는 길게 늘어선 창과 집채들도 톱니 모양의 굴뚝과 지붕들도 질컥질컥한 길바닥에 비치는 희미한 빛의 반사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이 어둠의 덩어리 속을 위에서 내려다 보았었다면 그 눈은 아마 여기저기 군데군데 도막도막 끊긴 이상한 줄들이며 기이한 건축물들의 윤곽을 드러내 보이는 희미한 불빛이며 무엇인지 폐허 속을 오락가락하는 불빛 같은 것을 어렴풋이 보았을 것인데 그것이 곧 바리케이트가 있는 곳이었다. 그 밖의 것은 둔중하고 음산하고 안개 낀 어둠의 호수였는데 그 위에 생자크의 탑과 생메리의 성당 그리고 인간이 거인으로 만들고 밤이 유령으로 만드는 그런 커다란 건물들 같은 다른 두세 채의 건물들이 움직이지 않는 침울한 모습으로 우뚝 솟아 있었다. 이 인적 없고 불안한 미궁의 주변 사방으로 파리 사람들의 왕래가 아직 끊이지 않고 가로등들도 드문드문 켜져 있는 거리들에 군도와 총칼들이 번쩍거리는 빛이며 포대가 굴러가며 나는 은은한 소리, 시시각각으로 커져가는 조용한 군대들의 우글거림을 관찰자는 분명히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폭도의 주위에서 서서히 죄어들고 닫히는 무시무시한 띠였다. 포위된 지대는 더 이상 일종의 거대한 동굴에 지나지 않았다. 거기서는 모든 것이 잠들어 있거나 움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아까 본 것처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리들은 어느 것이나 어둠 밖에 아무것도 노출시키지 않고 있었다. 함정이 가득 차 있고 알 수 없는 무서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잔인한 어둠.
거기에 침입하는 것은 무서웠고 머무는 것은 무시무시했으며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은 기다리는 자들 앞에서 떨고 기다리는 자들은 곧 쳐들어 오르는 자들 앞에서 떨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원들이 거리의 구석구석에서 몸을 가리고 있었고 무덤의 허방다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이제 끝장이었다. 이제부터 거기에 기대할 빛이라고는 총합뿐이요 거기에 기대할 만남이라고는 급속한 돌연사의 출현뿐이다. 어디서? 어떻게? 언제? 아무도 알 수 없었으나 그것은 확실하고 불가피했다. 거기에 전투가 벌어질 그곳에 정부와 반란은 국민병과 민중사회는 중산층과 폭동은 서로 어림치고 접근하려 하고 있었다. 쌍방은 다같이 똑같은 필연의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서 죽어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승리자가 되어서 나올 것인가. 이것만이 차후 가능한 유일한 출구였다. 이토록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토록 비상한 어둠 속에서 가장 소심한 자들은 스스로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을 느끼고 가장 대담한 자들은 스스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 분격, 격렬함, 똑같은 의연함, 한쪽 사람들에게 있어 전진하면 곧 죽는 것이었는데 아무도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또 다른 쪽 사람들에게 있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곧 죽는 것이었는데 아무도 달아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필연적으로 이튿날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승리는 어느 쪽인가에 돌아가고 반란은 마침내 혁명이 되거나 아니면 난동이 되리라. 정부도 집단도 모두 그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하류 중산층도 역시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야흐로 모든 것이 결정나려 하는 그 시대의 투시할 수 없는 어둠에는 불안한 생각이 감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야흐로 파국이 나오려 하는 그 고요의 주위에는 걱정이 더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들리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의 소리, 빈사의 숨소리처럼 가슴을 찢는 듯한 소리, 저주처럼 불길한 소리, 생매리의 경종 소리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한탄하는 그 광란적이고 절망적인 종소리처럼 소름 끼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흔히 있듯이 자연은 바야흐로 인간들이 행하려는 것과 뜻을 같이 한 것 같았다. 그 양자의 음산한 조화를 깨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별들은 어두운 밤하늘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묵직한 구름들은 그 침울한 주름들로 온 지평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검은 하늘이 그 죽은 거리들 위에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수위가 그 거대한 무덤 위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았다. 아직은 순전히 정치적인 전투가 이미 수많은 혁명적 사건들을 보았던 그 장소에서 준비되고 있는 동안 청년들, 비밀결사들, 학교들이 주의의 이름 아래서 그리고 중류계급이 이해의 이름 아래 서로 충돌하고 각축하고 처부수려고 접근하고 있는 동안 사람마다 위기의 마지막 결정적인 시간을 재촉하고 부르고 있는 동안 멀리서 그리고 이 불행한 지대 밖에서는 행복하고 부유한 파리의 찬란함 아래에 사라지고 있는 이 비참한 낡은 파리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구멍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민중의 음산한 목소리가 두들거리는 것이 은은히 들리고 있었다. 야수의 포효와 신의 말로 구성되고 있는 무시무시하고도 신성한 목소리, 약자들을 겁나게 하고 현자들에게 경고하는 목소리, 동시에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아래에서 오고 천둥소리처럼 위에서 오는 목소리. 3. 극단. 마리우스는 시장에 도착했다. 거기는 인근의 거리들보다 더 조용하고 더 어둡고 더 괴괴했다. 마치 무덤의 냉랭한 고요가 땅에서 나와 하늘 아래 퍼져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불그레한 불빛이 생웨스타이 쪽에서 샹브르리 거리를 막고 있는 집들의 높은 지붕을 그 검은 배경 위로 두려시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코랭트 주점의 바리케이트 안에서 타고 있는 횃불의 반사였다. 마리우스는 그 불빛 쪽으로 걸어갔다. 불빛을 따라 마르쉐오 푸아레네에 이르니 프레쉐르 거리의 어두운 입구가 어렴풋이 보였다. 그는 거리로 들어갔다. 저쪽 끝에서 망보고 있던 반도들의 파수꾼은 그를 보지 못했다. 그는 자기가 찾아왔었던 것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금살금 걸었다. 그는 그렇게 몽데투르 골목길의 그 짧은 구간의 모퉁이에 이르렀는데 다들 기억하고 있다시피 그것은 앙졸라가 터놓았던 외부와의 유일한 통로였다. 마지막 집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머리를 내밀고 그는 그 몽데투르 거리의 구간을 들여다보았다. 그 자신이 그 속에 파묻히는 한 가닥의 널따란 어둠을 던지고 있는 샹브르리 거리와 그 골목길의 캄캄한 모퉁이의 조금 저편으로 그는
포도 위의 희미한 빛과 약간의 술집, 그리고 뒤쪽으로 일종의 보기 흉한 성벽에서 깜빡거리는 칸델라, 무릎에 총을 올려놓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 모든 것은 그로부터 20m쯤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바리케이드의 내부였다. 골목길 오른편에 늘어서 있는 집들은 술집의 다른 부분과 큰 바리케이드, 깃발을 그에게 가리고 있었다. 이제 마리우스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되었다. 그때 이 불행한 청년은 어느 벽돌 위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는 그렇게도 고결한 군인이었던 그 영웅적인 퐁메르시 대령을 생각했다. 그는 공화정부 아래서는 프랑스의 국경을 지켰고 황제 아래서는 아시아의 경계까지 진격했고 제누아, 알렉산드리아, 밀라노, 튜린, 마드리드, 윈, 데레스덴, 베를린, 모스크바 등의 도시를 보았고 유럽의 모든 전성지들의 마리우스 자신이 그의 혈관 속에 가지고 있는 피와 똑같은 핏방울들을 남겨놓았고 규율과 지위 속에서 나이보다도 더 전에 백발이 되었고 일평생 혁대를 차고 있었고 견장은 가슴 위에 떨어지고 모표는 화약에 검어지고 이마는 군무로 주름살이 잡히고 영사에서 진영에서 야영에서 야전병원에서 살았고 20년 후에 큰 전쟁들을 치르고 돌아왔을 적에는 뺨에 칼자국이 있었고 얼굴은 미소를 짓고 소박하고 침착하고 거룩하고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프랑스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했으나 프랑스에 반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그 자신의 날도 또한 왔다고. 마침내 그의 시간이 울렸다고. 아버지 뒤에 그도 또한 바야흐로 용감하고 대담하고 호담하리라고. 총탄들을 맞이하러 달려가고 총칼들 앞에 가슴을 내놓고 피를 흘리고 적을 찾고 죽음을 찾으려 한다고. 이번에는 그가 전쟁을 하고 전쟁터에 내려가려고 한다고. 그리고 그가 지금 내려가려는 그 전쟁터, 그것은 거리라고. 그리고 그가 하려는 전쟁, 그것은 내란이라고. 그는 내란이 그 앞에 10년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거기임을 알았다. 그러자 그는 몸이 떨렸다. 그는 할아버지가 어느 고물상에 팔아버려 자기가 그렇게도 비통하게 아까워했던 아버지의 그 검을 생각했다. 그는 생각했다. 그 용감하고 순결한 검이 그에게서 빠져나가 화가 나서 어둠 속으로 가버린 건 잘한 일이라고. 그것이 그렇게 달아나 버린 것은 그것이 현명하고 성견지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것이 폭동을, 도랑의 싸움을, 포도의 싸움을, 지하실들의 환기창에서의 사격전을, 배후에서 주고받는 칼부림을 예감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마렌고와 브리드란트의 싸움을 치르고 와서 샹브르리 거리에는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버지와 더불어 그런 일을 하고 난 뒤에 아들과 더불어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생각했다. 만약에 그 금이 거기에 있다면 만약에 그가 죽은 아버지의 머리맡에서 그것을 거두어 거리에서 벌어지는 동족끼리의 이 밤의 싸움을 위해 감히 갖고 나왔더라면 틀림없이 그것은 그의 손을 태우고 천사의 검처럼 그의 앞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으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것이 거기에 없고 사라져버린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그것은 잘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영광의 진정한 보호자라고. 그리고 대령의 검은 오늘날 조국의 옆구리에 추리를 시키기보다는 경매에 붙여지고 고물상에 팔리고 고철에 던져진 것이 더 잘된 일이라고. 그러고는 침통하게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하지만 어찌하겠는가? 코젯도 없이 사는 것,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나버렸으니 그는 꼭 죽어야 했다. 그는 죽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맹세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그것을 알고 떠났다. 그것은 마리우스가 죽는 것을 그 여자가 바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그녀가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명백했다. 왜냐하면 그의 주소를 알면서도 그에게 알리지도 않고 한마디 말도 없이 편지 한 장 없이 그렇게 가버렸으니까. 이제 살아서 무슨 소용이고 무엇 때문에 산단 말인가. 그리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나 위험이 접근했는데 도망쳐 바리케이드 안을 보고 빠져나가버려. 요컨대 이런 건 질색이다. 나는 보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건 내란이다. 나는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벌벌 떨며 뺑소니를 쳐버려. 그를 기다리는 친구들을 버려. 그를 필요로 할지도 모를 친구들을. 군대에 대항하는 한 줌의 친구들을. 사랑도 우정도 약속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저버려. 애국심이라는 핑계로 비겁하게 굴어.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고 만약에 아버지의 유령이 거기 어둠 속에 있다가 그가 물러나는 걸 보면 그는 그의 허리를 금의 잔등으로 치면서 호통을 치리라. 전진하라 급쟁이야.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오락가락하여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일종의 훌륭한 교정이 그의 정신 속에 일어난 것이다. 무덤이 가까워지면 그의 특유한 사상의 확장이 나타난다. 죽음 옆에 있으면 진실을 보게 된다. 그가 아마 곧 들어가려고 할 것 같이 느껴지는 행동의 환상이 그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더 이상 비참한 일이 아니라 웅장한 일이었다. 시가전은 뭔지 알 수 없는 마음속의 작용에 의해 그의 사상의 눈앞에 갑자기 변모했다. 몽상의 온갖 혼란스러운 의문점들이 그에게 때를 지어 돌아왔으나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는 그것들에 하나도 빠짐없이 해답을 주었다. 왜 그의 아버지가 노예화할 것인가? 반란이 의무의 품격에 올라가는 경우가 전혀 없는가? 시작되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폭메르시 대령의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깎이는 점이 있겠는가? 그것은 더 이상 몽미라유도 샹포베르도 아니다. 이 몽미라유와 샹포베르 이 두 곳의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프러시아와 러시아군을 무찔렀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그것은 다른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신성한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성스러운 사상의 문제다. 조국은 개탄하지만 인류는 박수갈 찬다. 그런데 조국이 개탄하는 건 사실인가? 프랑스는 피를 흘리지만 자유는 미소를 짓고 자유의 미소 앞에서 프랑스는 자기의 상처를 잊어버린다. 그리고 또 일들을 더 높은 데서 볼 때 사람들은 내란을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 내란? 그것을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 외란이라는 것이 있는가? 인간끼리의 전쟁은 어느 것이나 다 동포끼리의 전쟁이 아닌가? 전쟁은 그 목적에 의해서밖에 규정되지 않는다. 외란도 없고 내란도 없다. 불의의 전쟁과 정의의 전쟁밖에 없다. 인류의 대협약이 체결될 날까지는 전쟁은 퇴보적 과거에 대한 진보적 미래의 노력인 전쟁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전쟁을 탓할 것이 무엇인가? 전쟁이 수치가 되고 금이 비수가 되는 것은 그것이 권리와 진보, 이성, 문명, 진리를 살해할 때뿐이다. 그때는 내란이든 외란이든 전쟁은 부정이고 죄악이라 불린다. 이 성스러운 것, 정의를 제외하고 대관절 무슨 권리로 한 형식의 전쟁이 다른 형식의 전쟁을 모면할 것인가? 무슨 권리로 워싱턴의 검이 카미오 데몰랭의 창을 부인할 것인가? 외적에 대항한 레오니다스, 폭군에 대항한 티몰레옹, 누가 더 위대한가? 하나는 방어자요 또 하나는 해방자다. 도시의 내부에서 무기를 들고 일어선 자를 누구나 다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비난할 것인가? 그렇다면 브루투스, 마르셀, 블랑켄하임의 아르놀, 콜리니에게 치욕의 낙인을 찍어라. 야전? 시가전? 그게 왜 안 되는가? 그것은 앙비오릭스, 아르트벨드, 마르닉스, 펠라즈의 전쟁이었다. 그러나 앙비오릭스는 로마에 대항하고 아르트벨드는 프랑스에 대항하고 마르닉스는 스페인에 대항하고 펠라즈는 모르에 대항하여 모두 외적과 싸웠다. 그런데 군주정치, 그것은 외적이다. 압제, 그것은 외적이다. 신수권, 그것은 외적이다. 독재가 정신적 국경을 침노함은 외적의 침입이 지리적 국경을 침노함과 같다. 폭군을 축출하든 영국군을 축출하든 두 경우 다 자기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다. 항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때가 온다. 철학 뒤에는 행동이 필요하다. 강렬한 힘은 관념이 착수한 것을 완성한다. 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는 시작하고 아리스토치토는 끝마친다. 백과 전선은 영혼들을 비추고 8월 10일 1792년을 말합니다. 8월 10일은 그것들의 전기를 통한다. 아이스킬로스 뒤에 트라지블루스가 출현하고 뒤로 뒤에는 당통이 출현한다. 군중은 지배자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 집단은 무기력에 빠진다. 한 군중은 쉽사리 한 덩어리가 되어 복종한다. 그들을 뒤흔들어주고 밀어주고 사람들을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혜택을 줌으로써 그들은 거칠게 다루고 진리에 의해 그들의 눈을 아프게 하고 그들에게 흠뻑 빛을 던져주어야 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구원에 의해 그들 자신이 조금 충격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현혹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한다. 그 때문에 경종과 전쟁이 필요하다. 위대한 투사들이 굴기하여 대담한 행위로서 국민들을 비추어주고 군주의 신수권, 케사르식의 영광, 무력, 광신, 무책임한 권력, 절대적 존엄이 암흑으로 덮고 있는 이 처량한 인류를 흔들어 주어야 한다. 인류는 밤의 그 어두운 승리를 어스름한 광희 속에 멍청하게 바라다 보고 있는 오합지졸, 폭군을 타도하라. 하지만 그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루이 필립을 폭군이라 부르는가? 아니다. 그는 루이 16세와 마찬가지로 폭군이 아니다. 그들은 둘 다 역사가 보통 착한 임금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군주다.
그러나 주의는 분할되지 않고 진실의 논리는 직선적이고 진리의 특성, 그것은 자기 만족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보는 없다. 인간에 대한 침해는 일체 폐지되어야 한다. 루이 16세 속에는 이른바 신수권이 있고 루이 필립 속에는 부르봉 왕가이기 때문에라는 것, 왕가로서의 특권을 말합니다. 부르봉 왕가이기 때문에라는 것이 있다. 양자는 모두 어느 정도 권리의 찬탈을 나타내고 있고 보편적인 찬탈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야 한다. 프랑스는 항상 먼저 생각하는 국민이므로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프랑스에서 군주가 넘어질 때 군주는 도처에서 넘어진다. 요컨대 사회적 진리를 확립하고 그의 왕자를 자유에 돌려주고 민중을 민중에 되돌려주고 인간에게 주권을 돌려주고 왕관을 다시 프랑스의 머리에 갖다 놓고 이성과 공정을 그것들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하고 각자를 본래의 위치로 환원하여 모든 대립의 싹을 건절하고 세계의 거대한 화합의 왕위가 주는 장애를 제거하고 인류를 권리와 같은 높이로 다시 올려놓는 것. 세상에 이보다도 더 정당한 대의가 어디에 있고 따라서 이보다도 더 큰 전쟁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러한 전쟁은 평화를 수립한다. 편견, 특권, 미신, 허위, 착취, 남용, 폭행, 부정, 암흑 등의 거대한 성체는 아직도 그 정오의 탑들과 함께 세계 위에 서 있다. 그것을 타도해야 한다. 그 기괴한 덩치를 무너뜨려야 한다. 아우스트리츠에서 성전하는 것, 그것은 위대하고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일이다. 자기 자신에게서 이런 것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니와 영혼은 편지의 복잡한 통일성을 가진 불가사의한 것이어서 가장 극렬한 극단에 처해서도 거의 냉정하게 추리를 하는 그런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비탄에 잠긴 정열과 심각한 절망은 그것들의 가장 침통한 독백의 고뇌 속에서조차도 주제를 다루고 주장을 토의하는 수가 흔히 있다. 논리는 경영과 뒤섞이고 3단 문법의 맥락은 사색의 비통한 폭풍 속에서도 끊기지 않고 떠오른다. 마리우스는 바로 그러한 정신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압도되고 그러나 결심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면서 요컨대 바야흐로 행하려는 것 앞에서 떨면서 그는 바리케이트의 내부를 둘러보았다. 반도들은 움직이지 않고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기다림의 마지막 국면을 나타내는 그 고자누룩함이 느껴졌다. 그들 위로 4층의 한 채광창에 마리우스는 이상하게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 같은 일종의 구경꾼이랄까 목격자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보았다. 그것은 르카빅에게 사살당한 문지기였다. 아래에서 보석들 속에 가려진 횃불의 반사로 그 머리가 어렴풋이 보였다. 움직이지 않는 놀란 그 창백한 얼굴, 그의 곤두선 머리털, 그의 부릅뜨고 쏘아보는 눈, 그의 해부러진 입, 호기심을 가진 자세로 거리 위로 기울어진 그 얼굴, 침침하고 가물가물한 그 불빛에 비춰진 그 얼굴보다도 더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이미 죽은 자가 곧 죽으려는 자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머리에서 흘렸던 기다란 핏줄기가 채광창에서 2층까지 붉은스름한 가는 줄 모양으로 내려와 거기서 멎어 있었다.